7년 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먹으라면 먹어. 성질 돋구지 말고. 그 순간 아들 도윤이 순애의 뺨을 때렸고 순애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김순애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반신불수가 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68세 순애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순애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하루의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았죠. 아, 또 아침이 밝았구나.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휠체어로 몸을 옮겼습니다. 7년 전 뇌졸중이 찾아온 이후로 이 휠체어는 순애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절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 김도윤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42세의 도윤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순애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나. 순애의 마음속에는 늘 자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10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순애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었어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때로는 청소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었죠. 도윤아, 엄마가 너만큼은 아빠 없는 자식 소리 안 듣도록 제대로 키울 거야. 그때의 순애는 굳은 의지로 가득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허리가 휘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학용품 하나, 운동화 한 켤레라도 남들에게 기죽지 않도록 챙겨줬어요. 도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순애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었죠. 아유, 도윤 엄마 진짜 대단해.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우리 도윤이가 대단하죠. 착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순한 아이예요. 그때만 해도 순애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 순애에게 매달 용돈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뒀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도윤 엄마는 진짜 복도 많아. 아들이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주고 말이야. 이웃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순애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7년 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순애는 늘 그랬듯이 새벽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현관문을 잠그려는 순간 순애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윤 엄마, 도윤 엄마. 이웃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순애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도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순애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병원에 달려온 도윤이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순애는 안심이 됐어요. 자신이 평생 키워온 아들이기에 분명 잘 보살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엄마가 이제 너한테 짐이 되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여태 저를 키워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애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면서 재활 치료도 받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퇴원 후 도윤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순애는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살림을 잘하네.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도윤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순애가 움직이기 편하도록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달아주었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턱도 없애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도윤은 매일 아침 순애의 약을 챙겨주었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죠. 순애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재활치료 어땠어요? 아들은 늘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네가 잘 돌봐줘서 그렇지. 그때의 대화들은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을 돌봐주는 아들이 고마웠고 도윤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가며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복지사가 방문한다고 연락 왔었는데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제가 충분히 돌보고 있으니까요. 괜히 남들이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면 번거로워요. 순애는 뭔가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충분히 잘 돌봐주니까 복지사가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의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면 안부라도 물어왔었는데 도통 연락이 안 왔죠. 도윤아, 이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신다니? 바쁘실 거예요. 괜히 연락드려서 배 끼치지 말아요. 순애는 서서히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도윤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집이 점점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순애는 아직 깨닫지 못했죠. 도윤의 집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순애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복지사 김미영이 정기 방문을 위해 전화를 걸어왔던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복지사 김미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방문 예정인데 괜찮으시죠? 순애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도윤이 재빨리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아, 복지사님이시군요. 저는 아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굳이 방문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돌보고 있으니까요. 도윤아, 그래도 정기적으로 오시는 건데. 순애가 말을 시작하자 도윤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순애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전화는 제가 받을게요. 괜히 남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번거로우니까요. 그래도 복지사님께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받는 게 좋지 않겠니? 제가 더 잘 알아요. 엄마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도윤의 말투에는 의외의 강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아들의 과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 다음 주 순애의 여동생인 순이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 순이야, 잘 지냈어? 나야, 우리 도윤이가 잘 돌봐줘서. 순애의 말을 끊고 도윤이 또다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순애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모, 엄마 지금 약 드셔야 해서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도윤아, 잠깐만 엄마 좀 바꿔줘. 요즘 엄마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대화하기 힘들어하세요. 나중에 좋아지시면 연락드릴게요.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이모, 지금 엄마 좀 쉬셔야 돼요. 이해해 주세요. 도윤을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순애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왜 순이랑 대화를 못하게 하니? 얼마 만에 온 연락인데. 엄마는 지금 치료에 집중해야 해요. 괜히 이런저런 사람들과 통화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하지만 가족인데.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점점 답답해졌지만 아들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윤은 거실과 순애의 방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다 뭐니? 혹시라도 엄마가 넘어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다 엄마 안전을 위해서예요. 순애는 불편했지만 아들의 배려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현관문에는 특수 잠금 장치가 설치되었죠. 이건 또 뭐야? 요즘 치안이 안 좋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내가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 제가 없을 때는 나가시면 안 돼요. 혹시 길에서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도윤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순애는 점점 갇혀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집에 살고 있는 박정희 아주머니가 방문했습니다. 인터폰 소리가 울렸지만 도윤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도윤아, 박 아주머니가 오신 것 같은데. 알아요. 괜히 집에 들이면 귀찮아져요. 괜찮아. 잠깐 인사만이라도. 안 돼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놔두세요. 도윤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고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순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아,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엄마 건강이 우선이에요. 도윤은 다시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순애는 그 순간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순애 앞에 죽을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요즘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죽이 좋아요. 나는 괜찮아. 밥을 먹고 싶어. 안 돼요. 엄마 몸 상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내 몸인데 내가 더 잘 알지? 순애가 목소리를 높이자 도윤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누가 누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윤아,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는 그냥 제 말만 들으시면 돼요. 바깥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고, 이것저것 먹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도윤의 말에는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혼란스러워졌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평범하게요? 엄마는 이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신불수 환자라고요. 그걸 인정하세요. 도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순애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아들의 입에서 듣는 것은 너무 잔혹했죠. 도윤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부담스럽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엄마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윤은 순애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 방으로 보냈습니다. 순애는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폭력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에 CCTV 빨간 불빛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7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가장 절망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야 하나? 순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도윤이 가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도윤아, 어제 일은 됐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도윤의 태도는 다시 평온해 보였지만 순애는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도 가끔은 밖에 나가서 햇볕 좀 쬐고 싶어. 위험해요. 길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럼 너랑 같이 나가면 되잖아. 저는 일해야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회사도 자주 빠지고 있잖아요. 도윤은 순애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순애는 점점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엄마가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도윤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용기를 내어 직접 동생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전화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전화기가 왜 안 되니? 실수로 누르면 안 되니까 잠가뒀어요. 필요하면 제가 대신 걸어드릴게요. 내가 직접 하고 싶어.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데요? 순이 이모한테. 왜요?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안부라도 묻고 싶어서. 제가 대신 전화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순애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화도, 외출도, 아무것도요. 도윤아, 그건 좀 너무한 것 아니니?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엄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아들의 집이 감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순애는 완전히 도윤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고 바깥 세상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도윤의 통제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더 흘렀을 때 순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존댓말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밥 먹어. 도윤은 밥그릇을 집어던지듯 순애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기 더부룩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순애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먹으라면 먹어. 성질 돋구지 말고. 너 정말 이럴 거야? 참아왔던 순애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도윤이 순애의 뺨을 때렸고 순애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 입안이 터져서 피가 난 것이었죠. 도윤은 그런 순애를 바라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아들의 폭력은 습관이 되었어요. 순애의 몸 이곳저곳에는 도윤에게 맞아 생긴 멍과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도윤은 순애에게 새로운 약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고 난 후 순애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습니다. 생각이 흐릿해지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죠. 도윤은 그런 엄마를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작 그렇게 얌전하게 굴 것이지.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들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 나날을 보내던 순애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택배를 받으러 오는 기사님이 있었어요. 도윤이 직장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을 때 순애는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움직여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특수 잠금 장치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가 필요하신데요? 저는 이 집에 갇혀 있어요. 아들이 저를 집에 가둬놓고. 잠깐만요. 잘 안 들리는데 문을 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특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택배기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아드님 계실 때 다시 오겠습니다. 안 돼요. 기다려 주세요. 순애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발걸음 소리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현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돌아왔을 때 순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줘.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너도 힘들고 나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냥 나를 요양원에 보내줘, 제발. 요양원은 뭐 다를 것 같아? 마만큼 엄마를 잘 보살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고 또다시 폭행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양원? 휠체어에 앉아 있는 순애에게 발길질을 하며 도윤은 점점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도윤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순애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윤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을 찾아서 누군가에게라도 연락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도윤이 샤워실에 들어간 틈을 타서 순애는 황급히 거실 이곳저곳을 뒤져보았습니다. 서랍장, 소파 및 테이블 위까지 모든 곳을 찾아보았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애는 급하게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욕실 문이 먼저 열렸죠. 엄마, 도윤이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뛰쳐나왔고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 그냥 화장실에 가려고. 화장실은 반대쪽인데. 도윤은 순애를 휠체어에 앉히면서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뭐 뒤졌어? 아니야. 그냥 휴대폰 찾은 거지.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눈치였어요. 엄마, 다 쓸데없는 짓이야. 괜히 힘 빼지 말고 얌전히 있어. 도윤은 순애를 방으로 데려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애의 방 문고리를 교체했어요. 방 안이 아닌 바깥에서 잠글 수 있는 장치였죠.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방문이 바깥에서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갇혔어요. 깊은 밤 순애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들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나를 찾기나 할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복지사는 도윤이 거부했고 작은 엄마는 도윤이 차단했으며 이웃들도 도윤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아무도 순애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폭력성은 나날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그마저도 도윤이 먹다 남은 반찬들을 한 그릇에 담아 던져줬어요. 마치 시골 마당에 묶여있는 개에게 주는 밥 같았어요. 순애는 수치스럽고 서러웠지만 살기 위해서 개밥 같은 음식이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어김없이 주먹과 발이 날아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티며 지내온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달해 있었고 체중은 10kg이 넘게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성해져서 나이보다도 훨씬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의지가 남아 있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터폰 소리가 울렸는데 도윤이 집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박민수 팀장입니다. 김순애 어르신 확인차 왔는데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죠. 아, 저희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도윤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 공무원을 거부하면 더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구청에서 공무원이 왔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도윤은 순애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며 속삭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문이 열리고 박민수 팀장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어요. 그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순애는 대답하려 했지만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말씀하기 힘들어 하세요. 박민수는 순애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야윈 모습과 겁에 질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르신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죠. 혹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함 없이 어머니 잘 돌보고 있어요. 도윤이 계속 끼어들자 박민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드님, 잠시 부엌에서 차 한 잔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과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윤은 난처해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도윤이 부엌으로 간 사이 박민수는 순애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순애는 도윤이 들을까봐 무서웠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박민수는 분명히 들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저를 이 집에 가뒀어요. 때리고 굶기고.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휴대폰도 뺏어갔어요. 박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증거될 만한 것이 있나요? 상처나 녹음 같은 거요. 순애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멍자국과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도윤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가져왔어요. 박민수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차라도 드시고 가시지. 아니에요. 바빠서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박민수가 나간 후 도윤은 순애를 째려봤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별말 안 했어. 그냥 잘 지낸다고만 했어. 진짜야? 도윤의 눈빛에 위협을 느꼈지만 순애는 최선을 다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는 동료들과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되었고 즉시 대응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이 출근한 사이 경찰과 함께 박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순애 어르신, 저희가 왔어요. 순애의 마음은 급해졌어요. 여기 잠금 장치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문을 강제로 열 테니 놀라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 계세요. 곧 엄청난 소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는 경찰들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오랜 시간 기다려온 구원의 손길이 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박민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애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죠. 이제 정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조사했고 CCTV와 특수 잠금 장치, 그리고 순애의 상처를 증거로 확보했어요.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고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일단 여기서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순애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임시보호소에 계시다가 적절한 요양원을 찾아드릴게요. 박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망가진 현관문을 보고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이미 없었고 탁자 위에는 박민수가 남긴 연락처와 메모가 있었죠.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편 순애는 임시보호소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간병인의 친절한 말에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안정감 속에서 말이죠. 며칠이 지나고 박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거기는 재활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사람들과 얘기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취미 활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실 수 있어요. 순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밤마다 쿵쾅 소리에 시끄럽다며 민원을 넣으셨어요. 옆집에 노모와 중년 아들 단둘이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뭘 던지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게 이상하다고요. 그제서야 순애의 궁금증은 해소되었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이 순간이 온 것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순애의 마음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순애가 푸른 하늘 요양원에 입소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체중도 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물리치료하실 시간이에요. 재활치료사 이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순애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순애의 몸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왼쪽 다리에 약간의 감각이 돌아왔고 지팡이를 짚으면 몇 걸음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행봉 운동을 해보실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순애는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가슴 속에서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재활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김영희는 순애의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하나씩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악몽도 자주 꾸고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도 가끔 힘들 때가 있으시죠? 네,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천천히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순애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순애의 오래된 고향 동생인 윤정에게 연락이 왔어요. 순애 언니, 소식 들었어. 요양원으로 갔다며?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다. 순애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윤정에게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언니, 우리 동네 재개발한다는 소식 들었어? 윤정이 전해준 소식은 순애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순애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아들 집으로 갈 때 고향에 있는 낡은 집은 처분하지 않고 그냥 두었었죠. 남편과의 추억이 있고 아들이 자라온 곳이라 처분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순애가 아들 집에 갇혀 사는 동안 재개발이 진행되어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애는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졌고 재활훈련을 더욱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순애는 지팡이가 있다면 조금 느리지만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오래전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땅과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으로 120억이란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박 팀장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팀장님 덕분에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박민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드님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했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순애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은 마주해야겠지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도윤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됐다. 이제 다 지난 일이고 더 이상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순애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도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보상금으로 120억이나 받으셨다면서요? 그거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는 엄마 앞에 안 나타날게요. 꿈도 꾸지 마라.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제 몫이에요. 다 쓰지도 못할 거 미리 주신다고 뭐가 달라져요? 안 주고는 못 빼기도록 계속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도윤은 그동안 변한 것이 없었고 순애는 아들의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 도윤이 돌아가고 순애는 박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며칠 후 순애는 다시 안전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를 진행했어요. 아들 도윤의 집도 순애의 명의였기에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동생 미애와 자신을 도와줬던 박 팀장에게 나눠주었고 자신이 지내는 요양원에 기부를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도윤은 요양원을 몇 번 찾아왔었죠. 하지만 요양원에서 순애를 만나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박 팀장이 도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드님이 재판받은 일로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노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순애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 지가 자처한 일이죠.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과거의 순애였다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통을 견뎌온 시간만큼 순애는 단단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순애는 요양원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이용한 천연 비누와 연고, 그리고 건강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순애 작업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에서 순애는 매일 정성스럽게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어요. 어르신, 이번 달 매출이 꽤 좋았네요. 요양원 원장 김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아니에요. 어르신 덕분에 우리 요양원이 더 활기차졌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됐고요. 실제로 순애의 영향으로 요양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원예 교실, 수공예 교실, 그리고 건강차 만들기 등이었어요. 어느 봄날 순애는 요양원에 새로 들어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옥분이라는 이름의 할머니는 아들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순애는 멍든 얼굴의 김옥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김옥분은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순애의 따뜻한 말에 김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쪽도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날부터 순애는 김옥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보살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요. 옥분아, 우리 모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란다. 순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런 순애를 보고 희망의 선생님이라고 불렸어요. 2년이 더 지나고 순애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치유되었죠. 어느 가을날 저녁 순애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인 미자가
옆에 앉았어요. 순애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몇 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 그래, 네가 정말 많이 변하긴 했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상처는 삶의 끝이 아니야? 미자야, 아무리 큰 상처와 시련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네 말을 들으니 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해. 그날 밤 순애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 요양원에 온 지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절망뿐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순애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